송나라 송해 중앙집권제 송해 태조 조광윤 927에서 976의 송왕조 창립은 그가 후주 친일군 통수로서 남침해오는 요나라 군사를 맞아 싸우기 위해 진교역에 이르렀을 때 장군들로부터 황제로 옹립되어 개봉으로 돌아와 후주의 어린 왕제 공제로부터 선양을 받아 제위에 오름으로써 이루어졌다. 당시 그의 즉위를 반대한 세력은 소의 절도사 이균과 회남 절도사 이중진 뿐이었다. 태조도 할 수 없이 이 두 세력을 힘으로 제압했다. 제위에 오른 조광윤은 외적으로부터의 위협보다 내부에 잠재해 있던 위험 요소가 염려스러웠다. 장군들 가운데 언제 제위를 노리는 자가 나타날지 몰랐다. 조광윤은 그의 신복 조보에게 물었다. 무엇이 최선의 방법인가? 전란이 끊이지 않고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군인의 권력이 임금 권력보다 우위에 있는 까닭입니다. 천하의 태평을 유지하는데 이렇다 할 양책은 없습니다. 그저 군인의 손으로부터 권력을 박탈하여 그들이 장악하는 병력과 재정 공무를 손에 넣는 일이 기묘합니다. 조광윤은 자신을 황제로 옹립한 장군 석수신 등과 술을 마셨다. 조광윤이 말했다. 그대들의 힘이 아니었던들 황제가 될 수 없었소. 그러나 황제의 자리도 즐거운 것이 아니오. 밤에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없으니 말뜻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황제가 되고 싶지 않은 사나이가 어디 있겠는가? 무슨 말입니까? 여기 있는 재경들이야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 재경들의 부하 가운데는 출세하고 싶어하는 자가 있어. 만약 재경들의 부하가 왕관을 내밀면 재경들은 어떻게 하겠소? 석수신 등은 말했다. 어리석은 신등의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사람의 일생이란 짧은 것이오. 그저 즐겁게 보내는 게 제일이지. 재경들은 군사에서 손을 떼고 토지와 주택을 마련하고 매일 노래와 춤으로 여생을 즐겁게 보내시오. 다음날 석수신을 비롯한 장군들은 병을 이유로 들어 자진해서 군사에서 손 떼고 부대의 통수권을 조광윤에게 넘겼다. 조광윤은 이를 인수하고 석수신 등을 수도에서 떨어진 지방의 관리로 전보했다. 장군들의 손에서 군사권을 박탈하여 그의 파벌 세력을 해소시킨 일은 송태조 조광윤이 개국 초기에 단행한 중앙집권제의 강화 조치이다. 이와 함께 권력이 재상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조치로서 추밀사를 두어 군사적 문제를 처결토록 하고 삼사를 두어 세무재정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통수권과 재정권을 재상의 권한에서 제외시켰다. 그리고 중요 문제 처리 권한을 황제에게 귀속시켰다. 또 지방 할거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문관을 지방에 보내어 무장 대신 행정을 담당하게 했다. 이렇게 지방의 군사력은 도태되고 행정권에도 제약이 가해져 재정권, 사법권도 중앙의 관할하에 놓이면서 지방 세력은 약화되었다. 태종의 원 이름은 광해로 태조 광윤의 바로 다음 동생이다. 태조가 진교역에서 장군들에 의해 황제로 옹립되어 수도 개봉으로 돌아왔을 때 광해는 제일 먼저 앞으로 나와 이렇게 말했다. 저에게 장병의 지휘권을 맡기십시오. 제가 지금으로부터 장병들을 호령해도 되겠습니까? 태조가 허락하자 그는 즉석에서 장병들에게 호령했다. 양민들을 위협하지 말고 재물을 약탈하지 말라. 태조 조광윤이 공제로부터 선양을 받자 광해의 이름을 광의로 고쳤다. 건룡 2년 961년 태조가 즉위한 다음에 태조의 어머니 두태우가 죽었다. 두태우는 임종에 앞서 태조에게 묻기를 그대는 어떻게 해서 천하를 얻었다 생각하시오?
모두가 선조들의 음덕입니다. 아닙니다. 후주의 세종이 7세의 어린 공제를 황제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세종이 장년자를 후계자로 세웠더라면 천하는 그대의 것이 아니었을 것이오. 그대가 죽은 후는 제위를 진왕에게 전하고 동생 광희에게 전하고 진왕은 또 다음 동생 광미에게 전하고 광미는 덕소에게 전하도록 하시오. 국가에 나이 많은 군주가 있다는 것은 사직을 위해 다행한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두태우는 태조의 신복 조보를 불러 말했다. 조석이도 함께 잘 기억해 두시오. 내 말을 어겨서는 아니되오. 그리고 베개 밑에서 태우의 유언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 서약서는 금괴에 보관했다. 태조 조광유는 형제간의 우애가 극진했다. 진왕 광희가 어느 때 병석에 눕게 되어 침과 뜸질로 괴로워하자 태조도 함께 뜸질을 받으면서 아픔을 나누었다 한다. 태조는 말했다. 진왕 광희의 풍채는 용이 하늘을 나르는 기쁨과 위엄이 있어 보인다. 진왕은 후일 반드시 훌륭한 천자가 될 것이다. 976년 태조의 병이 중태에 빠지자 황후는 환관 왕계은에게 황자 덕방을 맞아오도록 하였으나 양계은은 황자 덕방이 있는 곳에 가지 않고 진왕 광희를 맞이하러 갔다. 진왕이 궁중에 달려오자 태조는 측근들을 물리치고 진왕에게 후사를 부탁했는데 이 부탁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들은 자가 없다. 다만 멀리 등불에 비치는 그림자에서 진왕이 자리를 뜨는 모습이 보였을 뿐이다. 그러나 일설에는 태조가 큰 도끼를 끌어당겨 마룻바닥에 세우면서 이렇게 해버리겠다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태조는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태조의 나이 50세다. 병실에 들어선 황후가 그곳에 이미 진왕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황후는 두태우의 유언 내용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천자의 자리는 그의 아들이 계승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동생이 있으니 놀란 것이다. 황후는 진왕에게 말했다. 우리들 모자의 생명을 천자에게 맡기겠습니다. 진왕이 말했다. 모두 함께 이 부를 누릴 것입니다. 염려 마십시오. 태조의 뒤를 그의 동생 진왕이 계승하게 된 데에서는 의문이 있다. 태종이 그의 형을 독살했을 것으로 추측하는 사람도 있다. 제위에 오른 태종은 각 주연의 특사를 파견해 관리를 엄중히 하고 등급을 정했다. 병약하고 기력이 쇠준하여 직무 감당이 어려운 자는 파면했다. 태조의 아들 덕소를 영흥군 절도사로, 덕방을 서산남로 절도사로 임명했다. 태종은 반미에게 명하여 북한을 토벌케 하고 이어 태종 자신도 출정하여 북한의 수도 태원을 포위했다. 그러자 북한의 유계원은 항복했다. 태종은 조서를 내려 요나라 정벌에 나서 역주와 탁주를 항복받고 다시 유주를 공격하여 10일간 공격을 퍼부었으나 유주는 함락시키지 못했다. 태종은 포기하고 군대를 철수시켰는데 이 정벌에는 태조의 장남 덕소도 종군했다. 유주를 공격하던 어느 날 태종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영내가 소란해졌다. 성급한 일부 군사들이 덕소를 천자로 내세우려 했기 때문이다. 이후 태종은 기분이 나빴다. 군대를 철수시켜 수도로 돌아온 태종은 유주 정벌에 실패한 이유를 들어 북한 토벌에 대한 농공 행상을 하지 않고 있었다. 덕소는 조심스럽게 농공 행상을 진언했다. 태종은 노해서 네가 천자가 되거든 하라. 그때까지는 기다려도 늦지 않을 것이다 라고 꾸짖었다. 덕소는 충격을 받고 물러나와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그로부터 2년 후 태조의 둘째 아들 덕방도 병사했다. 이렇게 태조의 두 아들이 죽음으로써 태종의 동생
제왕 광미도 불안을 느꼈다. 그 후 태종은 조보를 불러 말했다. 나는 천자의 자리를 제왕 광미에게 줄까 하는데 어찌 생각하나? 조보가 말했다. 태조께서 이미 큰 과오를 범했습니다. 폐하께서 다시 선제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아니 됩니다. 조보의 이 말은 태종의 심중을 꿰뚫어 본 말이었다. 이를 계기로 조보는 다시 조정에 들어와 재상이 되었다. 그 후 제왕 광미는 죄를 뒤집어 쓰고 방주로 유배되었다가 죽었다. 그의 나이 28세였다. 태종은 석경당이 거란에게 팔아넘긴 연운 16주를 찾기 위해 두 번에 걸쳐 군사를 출동했으나 실패했고 송과 요가 대치되는 상태가 이어지게 만들었다. 태종은 지도 3년 997년 제위 22년 59세에 죽고 뒤를 3대 황제 진종이 이었다. 요나라와의 항쟁. 송나라 초기 태조와 태종의 치세 30년간은 송왕조의 창업 시기였지만 이 시기에는 북쪽의 거란족인 요왕조가 내분으로 혼란에 빠져 압력을 가할 여유가 없었다. 내분으로 혼란했던 전국이 안정을 되찾자 1004년 9월 요는 20만의 대군을 황하의 북쪽 언덕까지 남하시켜 포진하고 송나라의 일격을 가하려 했다. 송의 황제 진종은 중신들을 모아 대책을 의논했다. 부재상격인 왕흠약 진요수는 요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 수도를 옮겨야 한다 했다. 강남 출신인 왕흠약은 금릉으로 옮길 것을 주장하고 사천 출신인 진요수는 성도로 옮길 것을 주장했다. 결단을 내리지 못한 진종은 재상 구준을 불러 천도 문제를 물었다. 구준은 황제와 두 부재상을 앞에 놓고 말했다. 남쪽으로 천도라니 가당치 않습니다. 완전히 국가를 멸망시키려는 계책입니다. 황공하옵게도 폐하에 대해 이따위 말을 하는 자는 목을 베어도 시원치 않습니다. 구준은 정세를 분석 설명하고 군대를 거느리고 요군을 맞아 싸울 것을 제안했다. 그해 10월 구준 등의 거듭되는 재촉에 못 이겨 송의 진종은 마침내 개봉에서 친정에 나서 북상하였다. 그러나 진종이 황하 남쪽 언덕에 이르기도 전에 중신들이 동요했다. 구준은 다시 진언했다. 요나라 군대는 이미 코앞에 있어 형세는 긴박합니다. 폐하에게 남은 길은 전진이 있을 뿐입니다. 송의 진종은 마음에 내키지 않는 북상을 계속했으나 황하 남쪽 언덕에 이르자 진전하려 하지 않았다. 요나라 군사가 전주에 모여들어 삼면에서 공격을 감행했다. 송나라 대장 이계룡이 성을 나와 이들을 맞아 싸웠다. 싸움에서 요의 장수 소달람이 전사하자 요나라 군사는 겁을 먹고 되가까여 도망쳐 꼼짝 못하고 있었다. 구준은 진종에게 황하를 건너 하북에 진출해야 한다고 진언하였다. 또 지휘사 고경도 구준의 제안을 지지하여 진종에게 황하를 건널 것을 권하였으나 진종은 주저했다. 이 모습을 본 고경이 부하에게 지시하여 진종에게 탈 것을 갖다 대었다. 폐하께서 황하를 건너 하북에 가지 않는다면 하북의 백성들은 실망할 것입니다. 진종을 모시는 문관 양적이 임금에 대한 예의를 잃는 처사라고 질책했다. 고경이 말했다. 경들은 이 같은 위급 상황에서도 예의를 따지는가? 그렇다면 한 번이라도 지어 요나라 군사를 쫓아버리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대로 진종을 옆에 끼고 황하를 건넜다. 잠시 후 진종의 수레가 전주에 이르러 북성에 도착했다. 진종이 북성의 막로에 오르고 천자의 깃발이 나부끼자 성 안팎의 군사들은 만세를 불렀고 그 만세 소리는 메아리 쳐졌다. 그러나 송의 진종은 이 같은 유리한 정세 앞에서도 행제소에 틀어박혔다. 그래서 사자를 꾸준히 있는 곳에 보내어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오게 하였다.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요군의 진지에서는 요의 소태우가 초조함을 느끼고 있었다. 출전 부대는 패전하고 통수 소달람은 전사한 데다 요군의 사기는 떨어지고 그 위에 요군을 넘보는 각지의 송군들이 전주에 집결한다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소태우는 송나라에게 강화를 제의한다. 요나라의 강화 교섭을 받은 송나라에서는 재상구준이 이 기회에 연운 16주 반환을 요구하려 하였다. 후진의 황제 석경당이 938년 걸란, 즉 요나라에게 넘겨준 땅을 말한다. 구준은 만약 요가 연운 16주 반환을 거부한다면 다시 싸워야 한다고 상조하였으나 송해 진종은 강화의 기회를 잃을까 두려워 상조를 받아들이지 않고 급히 대신 조이용을 강화 교섭 사절로 보냈다. 요나라와 교섭을 벌이고 돌아온 이 조이용은 요나라가 후진의 석경당으로부터 할양받은 연운 16주 가운데 후주 세종 때 빼앗긴 관남의 땅을 반환해 줄 것을 제시했다고 했다. 진종은 영토는 할양할 수 없고 그 대신 비륙과 돈을 주는 조건으로 강화를 추진하려고 했다. 재상구준은 계속해서 강경책을 주장했다. 관남의 딸 한량은커녕 반대로 연운 16주를 송나라에 반환할 것과 요나라가 송나라에 대하여 신칭할 것을 요구했다. 구준은 이런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싸울 것을 주장했으나 진종의 마음은 강화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구준은 항전을 주장했으나 구준이 전쟁을 이용하여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려 한다는 비난의 소리가 일어나자 강화를 지지했다. 강화 특사 조이용이 요나라로 떠나기 전에 진종은 말했다. 요나라가 강화의 조건으로 세공을 요구할 경우 부득이하다면 비단 70만 필, 은 30만 냥 정도에서 강화를 맺어라. 이 말을 들은 구준은 조이용을 불러 말했다. 폐하의 훈령은 그렇지만 30만을 넘어서는 안 돼요. 이 숫자를 넘는 교섭을 하려거든 그대는 죽을 것이오. 1005년 1월 마침내 송과 요 사이에 강화가 맺어졌다. 조건은 첫째, 송과 요는 형제 의를 맺어 요나라 왕제는 송나라 왕제를 형으로 섬길 것. 둘째, 송나라는 매년 비단 20만 필, 은 10만 양을 요나라에 보낼 것이다. 이 강화 교섭은 전년군 전주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년의 맹이라 한다. 강화가 성립되자 원래 강화파였던 왕흠약은 이 전년의 맹이 굴욕적 외교라고 구준을 공격했다. 심지어는 주전파였던 구준에게 황제를 협박했다는 죄목마저 뒤집어 씌우려 했다. 구준이 황제의 힘을 빌어 도박을 하다가 마침내 요와 강화를 맺게 함으로써 황제의 위신을 손상시켰다고 주장하여 역사의 시비가 전도되었다. 구준은 구준대로 그의 직선적 성격 때문에 정적을 만들어냈다. 황태자를 보필하고 있던 정위와 전유연 두 사람을 간사물이라고 진종에게 상주하던 바, 이 사실이 정위에게 알려져 오히려 그들을 참소했다는 죄를 뒤집어 쓴다. 당신은 진종의 병이 위독해 황후가 정사를 전결하는 일이 많았다. 구준은 결국 도주 사마로 좌천되었다가 진종이 죽은 직후 뇌주로 유배되어 거기서 일생을 마친다. 호수천의 싸움, 송과 요의 사이에 강화가 성립함으로써 남북 간 싸움은 수습되었으나 서북지방에서는 다시 전운이 감돈다. 송나라와 서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 것이다. 서하는 탕구투족의 왕조로 그의 전성기에는 동쪽은 황하, 서쪽은 옥문, 남쪽은 난주, 북쪽은
대막에 달하는 40만 킬로의 영역과 50만 명의 병력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하는 송나라 서쪽에 위치하니 서하라 부른다. 서하의 수령은 일찍이 당나라 때 장안을 수복하는 데 공이 있어 하국공에 봉해지고 탕왕실의 성인 이시성을 하사받아 대대로 이시라 불려왔다. 그러다 송나라 시대가 되자 다시 송나라에 충성할 것을 맹세하고 송왕실의 성인 조시성을 하사받고 정난군의 지방장관에 봉해져 서평왕이라 칭해졌다. 1038년 서평왕 원호는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나라 이름을 대하라 일컫고 수도를 흥경부에 두었다. 원호는 일찍부터 송나라에 복속되는 지위에 만족치 않고 탕구트족의 독립왕국을 세우려 했다. 황제 자리에 오른 원호는 송나라에서 내려준 조시성을 버리고 탕구트어에 의한 성으로 바꾸는 한편 연호도 천수예법 연조로 고쳤다. 서하 문자의 제정, 관제의 확립, 궁전의 수축을 추진하여 송나라 요나라와 대등한 관계임을 과시했다. 송에서는 이 같은 서하의 독립에 불안을 느낀다. 즉시 서하와의 교역을 금지시키고 원호를 타도하는 자에게 정난군의 군정장관에 임명한다고 포고를 내렸다. 이에 원호는 즉각 선전포고는 하지 않았으나 그의 기병부대를 송나라에 침투시켜 송나라를 위협함으로써 전운이 드리워진다. 송의 인종은 이런 서하의 도전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대신 한기와 범중엄을 섬서 경략 안무 초토부사에 임명한다. 그러자 서하에 대처하는 정책으로서 한기는 군사력에 의한 제압에 중점을 둘 것을 주장하였고 범중엄은 백성들의 회유 공작에 주력할 것을 주장했다. 1041년 2월 원호가 거느리는 서하군이 송나라 회원성에 육박했다. 제압론을 주장한 한기는 1만 8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에 대처했고 장군 임복을 통수로 하는 부대를 척 후방에 잠입시켜 퇴각하는 적을 토벌케 했다. 임복은 맹장으로 이름이 높아 여러 번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공을 세운 자다. 그래서 이번에도 원호의 군사 한 사람도 살려보내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진군하는 도중 임복은 서하군과 송군이 장가보 남쪽에서 교전하여 서하군이 수백 명의 전사자를 내고 도망치고 있음을 소식 들었다. 공명심에 불타고 있던 임복은 도망치는 서하군을 추격하여 황폐한 땅을 3일 3야 동안 음식을 전폐한 채 강행군을 계속하여 오수천변에 다다랐다. 다음날 아침 임복이 거느리는 부대는 송군의 선봉인 상역의 부대와 합류해 오수천을 따라 서쪽으로 진군했다. 선발대가 양목 융성까지 오리를 남겨둔 지점의 골짜기에 다다랐을 무렵에야 서하군에게 포위되었음을 깨달았다. 오수천의 싸움에서 송군의 전사자는 1만 3천이다. 임복도 전사하였다. 수십 명의 장군 가운데 한 사람만이 서하군이 철수한 후 목숨을 보존하여 살아 돌아왔다. 패전 소식은 함곡관 서쪽 지방의 민심을 흔들어 놓았다. 그리하여 강경파 한기는 오수천의 패전 책임을 물어 면직되었다. 한편 백성들의 회유 공작에 주력할 것을 주장한 범중엄은 연주 일대의 방위를 책임 담당하였다. 범중엄은 부임하자 군기의 확립, 병사의 훈련, 진지의 수축을 추진하는 한편 이 지방 백성들의 지지를 얻었다. 범중엄이 서하의 영역에 가까운 곳에 대순성을 수축할 때 성을 수축하는 사실이 적에게 알려지면 서하군의 공격을 받을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극비리 진행시켜 10일간에 완성시켰다. 후에 대순성의 수축 사실을 안 서하군은 6만을 출동시켰다. 그러나 범중엄은 그들을
패퇴시켰다. 서하군의 연주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자 서하군 진영에서는 연주를 공격하지 않기로 정한다. 범중엄이 성공을 거둔 이유는 변방 백성들을 안심시켜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변경에 거주하던 강족들은 송나라 병사들로부터 학대를 받아 할 수 없이 서하로 도망친 자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 범중엄은 600여 명의 강족의 주장들을 성의 있는 태도로 대하여 이들 주장들로부터 지지를 얻어 강족으로부터 용도 노인이라는 애칭까지 받았다. 10년 후의 이야기지만 범중엄이 청주에서 타계하자 그때 강족의 주장 수백 명이 자신의 아버지를 잃은 듯 슬퍼했다고 한다. 서하와의 강화, 송과 서하의 싸움은 2년 계속되었다. 처음에는 서하군이 우세하여 송군이 공경에 빠지자 이 틈을 노려 요나라는 송나라의 특사를 파견하여 전년에 맹에서 보류했던 관남의 땅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임무를 띠고 온 요의 특사를 접대한 것은 지제고의 관직에 있는 부필이었고 당시 재상은 여의간이었다. 여의간은 국사를 처리함에 있어 지나치게 독선적이었으나 그의 잘못을 규탄하는 자가 없었고 오직 부필 한 사람만이 여의간의 과오를 비판했다. 여의간은 이런 일에 불만을 품고 부필을 축출하겠다고 생각했다. 여의간은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부필을 제거하겠다는 생각에서 부필을 요나라에 보낸다. 부필은 요나라에 들어가 그들이 요구한 영토는 할양할 수 없다고 요나라 황제를 설득한다. 부필의 설득으로 요의 황제 종진도 당초의 요구를 철회하고 별도의 안을 제시하여 부필을 돌려보냈다. 송나라 조정에서는 이 안에 의거 종신회의를 열어 수기한 그때 세공을 증액기로 합의하고 다시 부필을 보답사로 파견했다. 그런데 여의가는 특사 부필에게 말한 내용과 국서의 내용을 틀리게 만들어 놓고 이로 인해 일어나는 죄를 부필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다. 부필은 도중에 아무래도 이상하다 생각하고 국서를 개봉하여 내용을 보았다. 부필은 발길을 돌려 입골하여 인종에게 사건의 경위를 아뢰었다. 신의 생명은 아까울 것이 없사오나 국사를 어찌하오리까 하며 재상 여의간을 대면한 자리에서 책망했다. 그리고 다시 국서의 내용을 고쳐 요나라로 가 지금까지의 세공에 비단 10만 필과 은 10만 양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강화를 맺었다. 송해 인종 경력 2년 1042년의 일이다. 송나라와 요나라가 다시 강화를 맺었다는 사실은 서하에게 충격이었다. 서하의 황제 원호는 송과 요와의 긴장관계를 개선해 놓고 송나라를 위협하였는데 이제 긴장관계가 완화되었으니 송나라는 서하에 항전할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이다. 초반에 서하군에게 유리했던 전세는 전후의 사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었다. 반면 송나라에서는 한기를 다시 등용, 범중엄과 협력하여 서하의 공격에 대비하고 또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 점점 세력을 회복하고 있었다. 서하에서는 송나라의 강화를 요청한다. 송나라도 서하와 요나라가 동맹을 맺어 그들의 세력을 회복할 것을 염려하여 제의를 받아들인다. 강화의 사절이 왕래하면서 경력 4년 1044년에 강화가 성립된다. 송나라가 끝까지 고집한 것은 서하가 신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민족적 자존심이 강한 원호로서는 송의 이 주장만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었으나 그는 명분을 버리고 진리를 택한다. 그해 12월 송나라는 서하의 황제 원호를 하국왕에 책봉하는 형식으로 강화가 체결된다. 서하는 송나라의 신하가 되는 대신 송나라에서는 매년 비단 13만 필, 은 5만 양을 서하에 보내기로 한다.
왕한석의 신법. 왕한석은 천희 5년 1021년 임강군에서 태어났다. 그가 진사가 된 지 2년 후 서하와의 강화가 체결되어 막대한 세공의 지출과 군비 지출 등으로 국가 재정이 흔들린다. 왕한석은 황제 인종에게 상소를 올려 소수인의 폭리를 억제하고 부국강병을 도모하기 위한 법제의 개혁을 주장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10년 후 지평 4년 1067년 영종이 죽고 신종이 19세의 나이로 황제가 됐다. 그는 쇠퇴하는 고기를 비통히 여겨 국가를 재건해야 하겠다고 했다. 그리하여 반대를 무릅쓰고 1069년 왕한석을 부재상에 발탁했다. 다음 해에는 재상으로 임명하여 법제개혁을 추진했다. 왕한석이 생각한 정책은 신법이라 불리는 것으로 부국강병책이었다. 왕한석은 먼저 재정관리의 개혁에 착수해 제지3사 조례사라는 관청을 설치했다. 국가재정사무를 통괄하여 재정면의 새 법규의 제정과 시행을 담당하는 관청으로 이 관청 설치 후 불과 1년 만에 사할의 경비를 절감했다. 왕한석이 실시한 신법 가운데 유명한 것은 정묘법이었다. 단경기에 국가가 낮은 이자로 농민에게 곡식과 돈을 구워줘 농민을 고리대금의 착취로부터 구원하는 것이다. 다음에 면역법이다. 이 법은 돈을 내면 무상노역을 면제하는 제도였다. 지금까지 무상노역이 면제되었던 관원이나 사원의 특권 계급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화폐를 징수했다. 또 시역법, 균수법은 물자 유통의 원활화와 물가 조정을 목적으로 대상인들의 매점매석에 의한 물가 조작을 방지하는 법이었다. 방전균수법은 대지주들의 탈세를 방지하는 법으로 농지 측량을 실시하여 은전을 적발하고 불합리한 세제를 시정했다. 이 밖에 보갑법, 보마법, 치장법 등 군사력의 증강을 도모하는 제도도 실시되었다. 이런 신법은 본질적으로 지주계급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었으나 대지주 대상인 고리대금업자 등의 목전의 이익을 감소시킴으로써 이들의 반대에 부딪힌다. 왕한석을 신법의 대표자라 한다면 구법 대표자는 사막왕이다. 사막왕은 천희 3년 1019년 출생으로 왕한석보다 2살 위다. 섬주 출신으로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도 모두 전 진사 가문이다. 신법 반대 인물로는 한기, 여회, 소동파, 구양수 등도 있다. 왕족이나 궁정 안에서도 반대자가 많았다. 반대파들은 신법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관습을 깨뜨리고 세상 인심을 어지럽게 한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화산이 무너지고 해상이 나타나며 가뭄이 오래 계속되는 것도 신법의 재앙이라고 말했다. 신법을 폐지하고 왕한석을 몰아내면 10일 이내에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정엽은 말하기도 했다. 이런 반발 앞에 신종도 동요의 빛을 보였으나 왕한석은 굽히지 않았다. 왕한석은 젊은 관리를 등용하여 추진하였다. 신법당이라 부른다. 신법에 반대하는 세력은 고급 관료들 뿐이 아니고 외적 등 황제의 측근들도 반발한 것이다. 인종의 미망인 황태우 고시도 신법을 반대했다. 처음 신법이 채용되어 왕한석의 집권 시대가 되자 사막왕은 관직을 사임하고 낙양으로 돌아가 그의 필생의 역자인 편년체 역사책 자치통감을 저술한다. 희녕 7년 1074년에 왕한석의 실각이 바로 신법의 폐지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신법당의 한강과 여해경 등이 조정에 남아 추진을 하고 있었다. 구법당은 그들이 주장한 대로 지금까지의 전통을 깨뜨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할 뿐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국가를 어떻게든 부흥시켜야 하겠다는
당시의 황제 신종과 백성들의 공통된 기대를 배반했다. 왕한석은 실각한 다음 해 다시 조정에 복귀하여 재상이 되었다. 왕한석이 없이는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다. 신종이 왕한석을 강령에 좌천시킨 것은 황후나 황태후의 불만을 냉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재상으로 복귀한 왕한석은 패기가 없었다. 그런 가운데 신법당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났다. 신법당 가운데 참지정사로서 신법 추진의 핵심이었던 여혜경은 원래 관료 출신으로서 신법의 추진보다는 야심이 강했다. 그는 그들 사이에 내부 분열이 일어나자 왕한석의 반대파가 되어 왕한석이 극비에 붙이고 있던 일들을 누설화했다. 그리고 왕한석에게 반역의 죄가 있다고 참소했다. 이로써 신법당은 분열의 위기를 맞아 불리한 국면이 나타났다. 왕한석이 복귀한 다음에 그의 아들 왕방이 33세의 나이로 죽었다. 왕방은 진사시에 급제하여 경의국 수찬의 벼슬에 올라 장래가 촉망되었다. 그리고 2년 전에도 동생 왕한국을 잃었다. 왕한석은 이 같은 가정의 비극에 자극을 받아서인지 사임을 원하여 강령의 종산에 들어가 은사 생활을 한다. 1085년 신종이 죽고 10세에 철종이 즉위하여 태황태후 고씨의 섭정이 시작된다. 태황태후는 신법에 반대하여 왕한석을 몰아내고 조상 전래의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그의 아들 신종에게 호소한 적이 있었다 한다. 섭정하면서 맨 먼저 한 일은 구법당의 사마광을 재상으로 기용한 것이다. 사마광이 재상에 오른 후 1년 사이에 16년간 실시되었던 신법이 폐지되고 신법당 관리들도 좌천당한다. 사마광은 구법당과 대주주 대상인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만가의 생물이라 칭송받는다. 그는 신법의 폐지를 자기 일생의 사업이라 생각하고 신법을 뿌리 뽑기 전에 자기가 죽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다. 철종의 원후 원년 1086년 4월 왕한석은 강령에서 신법이 사실상 폐지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병사한다. 그의 나이 66세이다. 아굴타의 등장 송해정화 4년 1114년 2월 요나라 천조제는 그들의 수도에서 떨어진 혼동강에 와서 낚시를 즐기고 있었다. 이 자리는 요나라 각지의 기라성 같은 수장들이 하례를 드리기 위해 달려와 천조제를 모시고 있었다. 때마침 여진족의 축제일이어서 천조제는 각 지방 수장들에게 차례로 일어나 춤추게 했다. 수장들은 순서에 따라 춤을 추었으나 나이 40세 정도의 한 수장은 자기 차례가 오자 춤을 못 춘다고 했다. 천조제는 격노하여 이 수장을 죽이려 했다. 이 수장이야말로 나중에 금나라를 세운 아굴타 1068에서 1123이었다. 아굴타는 여진족 완안부의 수령으로 그의 강직함과 용감성으로 널리 알려졌다. 여진족은 오랜 역사를 가진 민족으로서 선진시대는 숙신, 수당시대는 말갈이라 불렸고 오대에 들어서면서 여진이라 불렸다. 요나라에 복속되어 있었다. 요나라는 여진족의 세력이 강대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여진족을 생여직과 숙여직으로 나누어 지배했다. 숙여직은 요나라 영내에 이주시켜 요나라 국적을 부여했으나 생여직에게는 원주지로부터 이동시키지 않고 요나라 국적만을 부여했다. 아굴타는 생여직의 수장이었다. 그 후 여진족은 요송과의 교역을 활발히 전개하여 송해 후기에는 철기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여진족 사회는 발달했다. 천조제는 자기의 명령을 어긴 여진의 아굴타를 죽이지는 못했다. 이것은 아굴타와의 인정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여진족의 요에 대한 반항을 두려워해서였다.
여진족은 요에 복속되면서 매년 인삼, 금, 모피, 말, 진주 등을 영공으로서 요의 왕실에 바쳐왔다. 그러나 요의 왕실에서는 영공을 증가하라 요구했던 것이다. 요의 대신들은 여진족의 땅에 들어서면 부녀자를 바치게 하고 교역이라는 명목으로 약탈을 자행했다. 이러한 폭력 앞에 여진족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아골타는 여진족의 부족과 은밀히 꾀하여 요와의 싸움을 준비했다. 여진족의 이 같은 움직임을 눈치챈 요는 관리를 파견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불만을 촉발하였다. 1114년 9월 아골타는 여진족의 부족을 규합하여 요가 저지른 죄상을 폭로하고 싸움을 시작했다. 요와의 싸움에서 공을 세운 자에게는 보상을 내린다. 노예는 평민으로, 평민은 관리로 등용한다. 아골타의 말이 끝나자 각 부족의 수장들도 맹세의 말을 하였다. 요의 대군이 집결하기 전에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맹세의 현장에서 출진하여 분노에 치민 여진족은 요의 동북 관문인 영강주를 함락시켰다. 여진족의 병력은 겨우 2,500이었다. 2개월 후에는 1만 명도 못 되는 병력으로 출하점에 있던 요의 10만 대군을 격파했다. 다음해 12월 요의 천조제는 진이 70만을 거느리고 출전했으나 아골타는 2만의 여진 부대의 선두에 서서 연전연승했다. 요의 전사자는 수없이 많았고 100리에 걸치는 싸움터에는 시체가 줄을 이었다. 천조제는 하룻밤에 500리를 달리는 말을 타고 도망쳐 돌아왔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요양부에서 황룡부에 이르는 요동 땅은 아골타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요 나라에 멸망당했던 발해국의 잔당도 아골타에게 복속되었다. 파죽지세로 요군을 무찌른 아골타는 1115년 1월 1일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나라 이름을 대금이라 하니 이 사람이 금의 태조이다. 그는 요를 멸망시킬 것을 맹세한 지 100여일 만에 일개 부족의 수령에서 황제가 되어 요와 이동의 지방을 지배하게 되었다. 해상의 맹약과 박납의 난, 송나라 수도 개봉의 조정에서는 아골타가 금나라를 세우고 요의 100만 대군을 무찔러 50개성을 함락시켰고 요의 변경 지방에서는 백성들의 반란이 끊이지 않아 정정이 불안하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금과 연합하여 요 나라를 공격하려 하였다. 그래서 사자를 금나라에 보내 합동작전으로 요 나라를 공격할 것을 제의했다. 맹약이 이루어졌다. 첫째, 금나라는 중경을 공략하고 송나라는 영경을 공략한다. 2. 요를 멸망시킨 후 금나라와 송나라는 만리장성을 경계선으로 국경을 정하고 연운 16주는 송나라에 반환한다. 3. 송나라는 요 나라에 보냈던 세공을 그대로 금나라에 보낸다. 이것이 해상의 맹약이라 불리는 협약의 골자로서 1120년의 일이다. 아골타는 대군을 거느리고 요의 상경을 공격하면서 송나라와 요나라의 사절을 상경성 밑에 초청해 놓고 큰 소리를 쳤다. 우리들의 싸우는 모습을 보고 귀국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도 좋을 것이오. 아골타는 돌격 명령을 내렸다. 그달 각 부종의 장병들은 적진에 뛰어들어 반나절이 채 못돼 상경성을 점령했다. 송나라 사절은 아골타에게 축배를 올렸다. 2년 뒤 아골타는 해상의 맹약대로 중경을 함락시켰다. 그런데 요나라 황제 천조제는 원앙박에서 사냥을 즐기고 있었다고 한다. 한편 송나라에서도 해상의 맹약에 따라 영경을 공격하려 했으나 목주 청계현에서 박납의 반란이 일어나 요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편성한 15만 대군을 박납의 반란 토벌에 돌렸다.
반란의 배경을 보면 왕안석의 신법이 실패로 돌아가고 송나라의 사회 경제 위기가 심화되어 가고 있을 때 8대 휘종이 즉위하게 되었다. 휘종은 서화에는 천재적이었으나 정치에는 바보였다. 휘종의 총신인 재상채경과 황관의 우두머리 동관은 다 제멋대로였다. 이들 두 사람은 각가지 수석 채집의 열을 올려 강남 지방까지 관리를 파견했다. 많은 관리들은 궁중 어용품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누런 종이를 붙여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목주 청계현 일대도 기석의 수집 등으로 관리들의 약탈이 극심했다. 백성들은 농가의 머슴 출신인 박납이라는 인물을 수령으로 추대하여 반란을 한 것이다. 그들은 1120년 10월의 어느 날 밤 칠원에 집결하여 반란 성명을 발표했다. 박납이 일어나자 10일이 못되어 10만 명이 모여들었다. 이들 반란의 무리들은 대오를 정비한 후 북쪽으로 진군했다. 이들은 동남 지방의 요충지 항주를 함락시켰다. 이런 사태를 전후하여 짤강, 안휘, 강서 등의 여러 주연에서도 박납에 호응함으로써 그들의 병력은 100만이 되었다. 박납은 자신의 정권을 수립하고 성공이라 스스로 일컫고 연호를 영락으로 정했다. 박납의 반란 보고에 접한 송나라 조정에서는 요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편성한 동관 휘화에 15만 대군을 출동시켜 반란을 진압하고 기석의 수집을 중지시켜 회유책을 강구했다. 반란군은 싸웠으나 조직력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해 4월에는 반란군의 수령 박납이 체포되었고 8월에는 죽임을 당했다. 반란군의 공격 목표는 부호나 악덕 관리에게 집중되어 한때 현재의 장강성 대부분 지역에 미치는 6주 52현을 공략, 함락시킴으로써 흔들어 놓았다. 동관 등은 박납의 반란 진압 과정에서 300만에 달하는 반란군과 백성을 죽였다고 한다. 박납의 반란과 때를 같이하여 악정의 불만을 품은 호걸들이 양산박에 집결하였다. 이들의 두령격인 송강 등 36명이 거느리는 무리들은 산동 하남 일대에 출몰하며 광군을 괴롭혔다. 이것이 수호지에 등장하는 양산박의 108명의 호걸들의 이야기이다. 박납을 수령으로 하여 타올랐던 농민 반란은 정부군에 진압되었고 송강을 두령으로 하는 양산박의 호걸들의 반항도 분쇄당했다. 이 가운데 송황조의 운명도 위기가 심화되어 쇠퇴로 치닫는다. 송나라가 요나라를 본격적으로 공격하게 된 것은 박납의 난과 송강의 난이 진압된 후인 선화 4년 1122년이다. 이때도 황관의 우두머리 동관이 하북 하동로 선무사로서 송나라 원정군의 사령관이 되었다. 이보다 앞서 금나라는 이미 요의 중경을 공략 함락시켰고 요의 천조제는 운중으로 패주하였다가 다시 금군의 추격을 받아 협상까지 도망했다. 처음에 해상의 맹약에서는 금나라는 장성이 남은 손대지 않기로 되어 있으나 송나라 쪽에서 서경 공격을 지휘했기 때문에 금나라는 장성을 넘어 서경대동부를 공격하여 이를 점령함으로써 송나라에 반환하기로 되어 있던 연운 16주는 금나라가 차지했다. 연경은 말할 것도 없이 연운 16주 가운데 중요한 곳이었으므로 송군의 공격 목표였다. 그런데 천조제가 도망쳤다는 사실을 안 연경의 백성들은 그곳에 있던 요나라 황족을 황제로 세워 천석 황제로 일컬었다. 이 천석 황제를 옹립한 주동인물은 한족 출신 이처온 등이었다. 연경에 세운 요나라 정부는 망명 정부였다. 그런데 천석 황제는 곧 죽고 그의 처소씨가 태우라 일컫고 정권을 잡았다.
그리고 천석 황제를 옹립한 이초원을 죽였다. 영경에 세운 요의 망명정부에서는 송나라에 대하여 150년간의 우위를 강조하며 함께 힘을 합해 금나라와 대항하자고 제의했다. 동관은 이를 거부하고 영경을 공격하였으나 영경에 남아있던 요의 전존부대의 저항에 부딪혀 연패하고 말았다. 동관은 자신에게 패전의 책임을 물어 처형하겠다는 논의가 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금나라 태조 아골타에게 원병을 요청한다. 금나라는 송나라와의 약속을 지킨 셈이었다. 정성을 넘어 중경에 대해 동부를 공략한 것도 송나라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그들의 힘으로는 단숨에 끝날 수 있는 영경의 공격도 약속대로 송나라에 위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송나라에서 영경 공략을 요청할 경우에는 약속과 별도의 싸움이 되는 것이다. 금나라의 대군은 장성 남쪽에 들어와 있었으므로 동관으로부터 원병 요청이 있자 노도처럼 남하하여 삽시간에 영경을 함락시켰다. 요의 천조제는 그 5년간 도망쳐 다니다가 마침내 금나라 군사에게 체포되지만 야울, 대석 등 요나라 귀족들은 서쪽으로 도망가 요나라를 재건한다. 이 나라를 서요라 부른다. 아골타 즉 금나라 태조는 요나라를 타도하고 금나라를 창업하는 대업을 성취하였으나 1123년 병상에서 56세를 일기로 타계한다. 그의 동생이 태종으로 뒤를 잇는다. 송과 금의 항쟁. 요나라가 망한 후 얼마 안 있다가 송나라와 금나라의 우호 관계도 금이 간다. 항쟁이 일어난 경위를 보자. 송나라와 금나라가 해상의 맹약에 따라 요나라를 멸망시켰다고 하지만 송나라는 전공이 없었다. 금나라는 이것을 이유로 당초 약속을 지키려 하지 않았다. 송나라와 금나라는 담판을 계속한 결과 금의 태조 아골타는 송나라와의 맹약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영경을 반환키로 한다. 그 대신 빈성으로 인도할 것과 매년 은 20만 냥, 비단 20만 필 외에 연경 특별세 100만 관전을 요구한다. 1123년 4월 금나라 군사가 영경에서 철수했으나 성내 모든 제화와 주민들까지 이동시킴으로써 송나라에 돌아온 영경은 폐허였다. 그러나 송나라 조정에서는 이런 일에 신경 쓰지 않고 꿈에 그리던 연운 16주 가운데 중요한 영경과 그 주변의 6주를 반환받은 기쁨으로 축제 분위기였다. 해상의 맹약은 지키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연경을 송나라에 반환한 금의 태조는 영경에서 철병한 직후에 죽고 그의 동생 오골매가 그 뒤를 이으니 이 사람이 금이 태종이다. 금 태조가 맹약에 충실했던 데 비해 송나라는 도의가 땅에 떨어지고 있었다. 이것은 휘종과 같은 정치에 무관심한 예술가 황제 밑에 최경, 동관 등 신념 없는 인물이 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나라와 약속한 세공과 특별세의 제공도 원활하지 못했다. 송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영경은 반환되었으나 서경의 대동부는 아직 반환되지 않고 있다. 수건인 연운 16주를 차지하자면 그 태반을 점령하고 있는 금나라를 쓰러뜨려야 한다. 이런 정세하에서 요나라 천조제는 음산에 숨어 서하와 연합할 것을 기도했다. 송나라에서는 극비리의 천조제와 연락하여 요나라와 동맹을 맺어 금나라로부터 서경을 탈환하고자 했다. 그러나 송해 선화 7년 1125년 천조제가 금나라 군사에게 체포되고 그때 송나라에서 극비로 보낸 밀사가 발견됨으로써 배신행위에 대한 금나라의 분노는 송나라를 유린하게 만든다. 송해선화 7년 1125년 11월 금나라는 송나라 수도 개봉을 향해 밀고 내려온다. 금나라 군사의 선봉부대가 개봉에서
11거리의 지점에 이르렀다는 보고를 들은 휘종 왕제는 황태자에게 정권을 양위하고 도망간다. 이렇게 해서 황태자 조왕이 흠종으로 즉위하고 연호를 정강으로 고쳤다. 수도 개봉에서는 휘종의 총신제 채경, 동관 등이 탈출했다는 소문을 듣자 백성들이 채경, 동관 일파의 복정을 규탄하였고 최고학부인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대표 진동 등도 학정을 다한 채경, 동관 등 6명에 대한 처형을 요구하는 상주를 발표했다. 이런 함성에 놀란 흠종은 조서를 내려 채경 등의 처벌을 약속한다. 백성들은 여기에 힘을 얻어 골기하여 멸망일보 직전의 송황조를 구출하기로 하였으나 겁이 많은 흠종은 백성들의 선두에 서서 싸우려 하지 않고 아버지 휘종과 마찬가지로 도망칠 생각만 한다. 흠종이 도망치려는 순간 대신 이강이 달려왔다. 이강은 외친다. 목숨을 버려서라도 도성을 지키는 것이 옳지 않은가. 진이병이 답한다. 목숨을 버려서라도 사수합시다. 흠종은 당황한다. 그러자 이강이 흠종 앞에 나가 말한다. 금나라 군사는 도성 가까이 육박해 있습니다. 수레를 타신다 해도 적병에게 잡힐 겁니다. 이때 금나라 군사는 이미 성둘레에 파놓은 해저를 건너오기 시작했다. 이강의 결사대가 이들을 패퇴시켰다. 이강은 금군의 재공격에 대비하여 성의 수비를 튼튼하게 하였다. 장병들이 이렇게 항쟁을 계속하는 동안 흠종을 비롯한 강화파들은 금나라 진주에 사신을 보내 강화를 요청했다. 금나라가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락했다. 금나라 태종은 일단 철수하였고 이후 다시 침략하여 송을 점령하게 된다. 금나라 군사는 개봉에 입성하였다. 금나라 군사를 쫓아버리겠다고 호언한 곽경은 도망가고 말았다. 흠종과 태상왕 휘종은 금나라 진영에 나가 포로가 되었다. 휘종과 흠종은 금의 태종 앞에 무릎을 꿇었다. 태종은 휘종에게 혼덕공, 흠종에게 중혼 후의 칭호를 내렸다. 그 칭호에서 말하듯 이 두 황제가 혼미한 황제였음을 알게 된다. 지옥적인 소문은 송황조의 모욕이었다. 정강의 난이라 불린다. 이렇게 해서 요나라와 송나라는 멸망하고 흠종의 동생 강왕이 조구가 강남의 이만을 수도로 정하고 항저우를 수도로 정하고 송나라를 이으니 이를 남송이라 한다. 남송의 탄생과 악비의 충성, 송나라 수도 개봉이 금나라 손에 떨어지고 황제 휘종 흠종이 연행된 후 휘종의 9째 아들 강왕 조구가 남경 응천부에서 제위에 오르고 고종이라 칭한다. 고종은 이 즉위하는 자리에서 금나라에 가 있는 휘종과 흠종 그리고 왕비 등과 황족 등의 고통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고종은 공난 중에 제위를 계승한다는 사실을 선제에게 보고하는 한편 만리 2억에 연행되어간 자기의 생모 위씨를 선화태우로 후비 형씨를 황후로 세우고 자신의 주변에 남아있는 중신에게 작위를 수여하였다. 일찍이 재상을 지낸 바 있는 장방창은 금나라에 투항하여 우대를 받았던 인물이었으나 고종 휘하로 다시 돌아오자 그에게도 작위를 주었다. 남송 왕조는 1127년 5월에 탄생한다. 고종은 아버지 휘종과 형 흠종과 마찬가지로 절조가 없는 겁쟁이였다. 주전파인 재상 이강을 파직시키고 이강의 주장에 동조하는 태학생들의 대표자 격인 진동도 죽였다. 고종은 이강이 금나라의 습격에 대비해 황하 연안에 구축해 놓은 진지를 철거했다. 고종의 이 같은 양보에 이은 양보, 타협에 이은 타협도 금나라의 진격을 막지 못했다. 한편 금나라에 대한 저항이
불길처럼 일어났다. 태행산 일대에서는 팔자군이라 불리는 10만 명이 금나라 타도의 깃발을 들고 봉기했다. 팔자군의 수령은 왕언으로 그들은 모두 얼굴에 적심보국, 서살금적, 일편단심으로 국가에 충성하고 맹세코 금나라를 무찌름이라는 8글자를 문신했기 때문에 팔자군이라 불렸다. 이들의 과감한 전투 모습은 기세등등했던 금나라 군사의 사기를 꺾었다. 왕원군이 얼마나 용감하였던지 왕원군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은 금나라 부장들은 주저하였다. 중조산 일대에서는 홍건군이 봉기했다. 1140년에는 금나라에서 강화 반대파인 종필이 총사령관이 되면서 대군을 휘몰아 개봉과 장안을 점령했다. 남송군도 항쟁을 벌여 도처에서 금나라 군사를 괴롭혔다. 악비 한세충의 활약은 유명했다. 특히 악비를 통수로 하는 악비의 군단은 언성에서 금군의 주력 부대를 격파하고 금나라 사령부가 있는 개봉 20km 지점의 주 선진을 위협했다. 악비의 용맹에 금군은 회군을 하려 하였으나 일단 대기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강화파의 우두머리 진회는 남송의 각 부대가 항전을 거듭하여 각지에서 금나라 군사를 깨는 것이 골칫거리였다. 아군의 승리를 고민하는 것은 적어도 이상한 일이었지만 진회는 어떻게 해서든 강화 교섭의 장애가 되는 일선의 장군들을 소환하기를 바랬다. 진회는 일선의 장군들에게 농공행상을 행한다는 구실을 붙여 소환하였다. 울출의 철병을 반대했던 몽관의 말이 적중했던 셈이다. 어리석은 황제 고종과 진회는 악비에게도 철수 명령을 내린다. 금나라 군사에게 자극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그들은 하루에 무려 12회에 걸쳐 금패를 내려 악비에게 철수를 명했다. 잇따라 전달되는 조정의 철수 명령에 악비는 눈물을 삼키며 탄식했다. 일선에서 돌아온 악비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감옥이었다. 고종과 진회는 악비의 손에서 병권을 빼앗는다. 금나라와의 강화를 원하고 있던 조정에서는 주전파의 우두머리 악비가 장애였다. 고종과 진회는 터무니없는 모반죄를 뒤집어 씌워 아군과 장언을 처형에 효수했고 악비를 옥중에서 극비리에 죽였다. 악비의 나이 39세다. 악비가 죽은 후 남성과 금 사이에 강화가 성립되었다. 이 강화의 조건은 지옥적이었다. 1. 송나라는 금에 대해서 신하로서의 예를 다한다. 2. 금나라 왕이 송나라 왕을 황제로 책봉한다. 3. 송나라는 은 25만 양, 비단 25만 피를 보낸다. 4. 동쪽은 회수, 서쪽은 대산관을 연결하는 선을 경계로 한다. 개봉과 장안은 물론 금나라 영토에 들어가 있었다. 이 강화는 남송의 소홍 12년 1142년 성립하였기 때문에 소홍의 강화라 부른다. 이후 얼마 동안 남송에서는 평화가 계속된다. 강화가 성립한 해에 휘종의 유해와 고종의 생모 위씨가 돌아왔다. 그러나 고종의 처 형씨는 이미 3년 전에 오국성에서 죽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흠종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고종의 생모 위씨가 송환될 때 흠종은 다음에는 꼭 자신을 맞이하러 오도록 힘써줄 것을 울면서 호소하였다 한다. 흠종은 그로부터 19년 동안을 하루같이 자신을 맞으러 온다는 기쁜 소식을 기다렸지만 결국 그 소식은 오지 않았다. 소홍 31년 1161년 흠종은 망향의 한을 아는 채 환갑을 맞이한 지 1년 후에 죽어갔다.
중국 역사상 충신으로 이름을 남긴 악비는 민족에 대해서도 충성을 다했고 남송의 임금에 대해서도 충성을 다했다. 한편 금나라의 배후에서는 몽고족이 세력을 키우고 있었다. 몽고족은 당나라 시대에는 몽골이라 일컬어지는 질위족의 한 부족이었다. 진난 이전에는 동호에 속해 있었다. 동호와 흉노는 원래 몽고 초원의 우방이었으나 뒤에는 서로 싸우는 사이가 되어 흉노에게 쫓겨나 동호의 일부가 대홍안령 산맥 깊숙이 도망쳐 들어갔다고 한다. 몽고족은 이 동호 계통의 한 부족으로 영주도 없고 상하 구별도 없는 시족체 원시 사회에 생활을 했다. 몽고의 국가가 탄생되고 문자 법률이 제정된 것은 대무진이 칭기즈칸으로 추대된 후의 일이다. 칭기즈칸이 군주 자리에 오른 3년 후에 금나라 황제 장종이 죽고 다음 해에는 금나라의 새 황제 위소왕이 칭기즈칸에게 사자를 보낸다. 위소왕의 사자는 지금까지의 관례에 따라 배례를 올리고 조서를 받들도록 하라고 명했다. 원래 몽고족이 통일되기 전까지는 몽고의 각 부족이 금나라의 지배하에 있었다. 통일되어 그 세력이 강대해지면 금나라에 반항할 것을 두려워한 금나라에서는 몽고족에 대해 분할 지배 정책을 취하여 몽고족의 각 부족끼리 싸움을 하게 했다. 칭기즈칸의 아버지도 이런 싸움 때문에 몽고족에게 체포되어 금나라로 압송되어 책형을 당했다. 금나라에서는 또 3년마다 몽고에 출병하여 각 지방을 순회하며 장정들을 죽였다. 게다가 몽골 쪽에 대한 금나라의 경제적 약탈도 가혹했다. 이때 금나라의 새 왕제는 몽고의 군주 칭기스칸에게 무릎을 꿇라니 칭기스칸이 굴복하지 않았다. 금나라의 새 왕자라니 그게 누구요? 위소왕입니다. 위소왕 완한 영제는 겁이 많고 우둔한 황제였다. 칭기스칸은 금나라 황제가 있는 남쪽을 향해 침을 뱉으며 말했다. 나는 중원의 황제는 하늘에서 내려온 귀인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소왕이 황제라니 그따위 자에게 무릎을 꿇으라니. 칭기스칸은 곧바로 말에 채찍을 가하여 손살같이 밖으로 나가버렸다. 금나라 사자는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사자가 금나라에 돌아와 자초지종을 보고하자 금나라 황제는 분노하게 되었다. 그리고 칭기스칸은 금나라와의 국교를 끊었다. 1211년이 되자 칭기스칸은 켈룰렌 강까지 군대를 끌고 남하하여 조그만 언덕 위에 올라 금나라 정벌을 맹세한다. 하느님이시여, 금나라 황제는 우리 선조들의 목숨을 빼앗고 우리 민족을 괴롭혔습니다. 복수를 허락한다면 힘을 주소서. 칭기스칸의 맹세의 말은 장병들을 분기시켰다. 몽고군은 도처에서 금나라를 격파하고 매년 금나라의 주군을 공략 함락시켰다. 1213년 금나라 황제 위소왕 영제는 재위 5년 동안 단 한 해도 몽고의 침략을 받지 않은 일이 없었다. 칭기스칸은 군사를 하북, 하동, 산동의 세 갈래로 나누어 연남, 하북, 산동의 50주를 점령했다. 1214년 칭기스칸은 산동에서 돌아와 영경 북쪽까지 육박하여 그곳에 주둔하자 제장들은 모두 영경을 공격하자고 했다. 칭기스칸은 사자를 금나라 선종에게 보낸다. 산동 하북의 땅이 모두 나에게 왔다. 그대가 지키는 곳은 영경뿐이다. 나는 군사를 돌릴 생각이다. 그대는 군사를 위로하고 우리 제장들의 노여움을 풀라. 금나라 선종은 기국 공주와 동남 동녀 500명, 말 8,000필을 바치면서 강화를 요청했다. 칭기스칸은 강화를 수락하고 포로를 잡고 있던 남녀 수십만 명을 죽이고 돌아왔다.
이후 금이 천도를 하자 징기스칸은 그것을 자신을 경계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침공하였다. 1232년 몽고군은 금나라의 주력 부대와 대치하여 결전을 노리고 있었다. 이 전투에서 몽고군은 금나라 군사를 피로하게 해서 잠을 자지 못하게 했다. 몽고군은 삼봉산에서 피로에 지친 금나라 군사를 포위하였다. 삼봉산에서의 패전은 금나라의 패망의 결정적 계기가 된다. 이해에 몽고군은 다시 개봉을 포위하였다. 개봉에서는 전염병이 만연되어 50일 사이에 수십만이 죽었다. 다음 해 금나라 애종은 탈출하여 우선 귀덕까지 도망쳤다가 다시 체주로 옮겨갔다. 궁지에 몰린 금나라는 이때서야 비로소 남송과 연합하여 몽고와 싸울 생각을 했다. 그러나 이미 남송은 몽고와 연합하고 있었다. 다음해 11월 몽고와 송나라가 연합하여 체주를 공략했다. 금나라 애종은 자살로 일생을 청산했고 제위를 이은 승린도 모반을 일으킨 부하에게 살해된다. 그러나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도 공조에서는 아직 금나라의 일개 부대가 싸움을 계속했다. 금나라 장군 곽하마가 거느리는 군대였다. 1236년 10월 몽고군은 공주 공격에 나섰다. 이를 맞아 싸우는 곽하마의 군대는 몽고군에게 끈질기게 저항한다. 그러나 중과부적으로 어쩔 도리가 없다고 판단한 곽하마는 성내에 있는 소를 잡아 장병들을 위한 위로연을 열고 건물과 창고에 불을 질렀다. 몽고군이 성 안으로 쳐들어오자 도처에서는 전투가 벌어졌으나 금나라 군사들은 차례차례 자결하였다. 끝까지 항전하던 곽하마는 쌓아올린 섭 위에 장승처럼 버티고 서서 덧문짝을 방패로 세워 300개의 화살을 쏘았는데 결국 힘이 다하여 타오르는 불길 속에 몸을 던진다. 영웅의 거리 공주에서는 한 사람의 투항자도 없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곽하마의 충성과 용기를 추모하여 그곳에 사당을 세웠다. 금나라는 9황제 120년으로 역사의 막을 내린다. 남송의 멸망. 이 제2 정책을 취한 북송은 금나라와 연합하여 요 나라를 멸망시켰으나 그 결과 중원을 잃었고 또 몽고와 연합하여 금나라를 멸했지만 그 결과는 호랑이를 맞아들이는 격이 되었다. 몽고군은 바로 남송을 공격했다. 1258년 몽고의 헌종 몽케카는 남송의 사천 지방을 공격하고 쿠빌라이는 호북 지방의 공격에 나섰다. 이 무렵 남송의 재상은 가사도였다. 그는 정권을 소나기에 넣고 권세를 휘두르는 무능한 재상이었다. 어느 때 가사도는 중원부대를 거느리고 몽고군과 싸우고 있는 호북 지방으로 향했으나 몽고군과 싸울 생각은 않고 몽고군의 통수 구빌라이에게 사자를 보내 매년은 20만 양, 비단 20만 피를 몽고에 보내고 또 국경선을 장강이남으로 후퇴한다는 조건으로 강화를 제의하였다. 때마침 구빌라이에게는 몽케칸이 병사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사천 지방에서 조호산을 공격하던 중 화살을 맞아 병사했다는 것이다. 구빌라이는 몽케칸이 죽은 후에 권력을 노리고 있었다. 그는 급히 돌아가 후계자 권력 투쟁에 참가하기 위해 가서더의 조건을 수락했다. 이 해가 1259년이다. 남송이 멸망한 것이 1279년의 일이니 20년간 몽고 황실의 후계자 다툼과 아이두의 반란 등 몽고 내부 사정에 의해 남송의 운명이 연장된 것이다. 구빌라이가 돌아가자 가사도는 남송의 황제 이종에게 그간의 자세한 경과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보고했다. 남송의 황제 이종은 이 보고를 믿고 가사도의 관직을 높였다. 이후 쿠빌라이는 가사도에게 약속한 은과 비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가사도는 사자를 구속했다. 쿠빌라이 칸은 노하여 군대를 파견하여 남송의 요충지 양양을 포위했다. 남송군과 백성들은 대항하여 5년간 공격을 버티었다. 이 사이 남송군에서는 증원군을 요청했으나 가사도는 원군을 보내지 않았다. 양양성 수비대장 여문화는 성내를 순시할 때마다 남쪽을 보며 통곡했다. 몽고군으로부터는 항복 권고문이 날아들었다. 양양에서 대치한 지 6년 긴 세월이었다. 여문화는 장병들을 거느리고 투항했다. 몽고가 나라 이름을 원이라 고친 것은 1271년. 그 2년 후인 1273년 양양이 함락되었다. 양양을 점령한 원나라는 한수를 따라 남쪽으로 진출해 장강의 상류 하류 사이의 왕래를 차단시켰다. 가사도는 공격해오는 원군을 무호에서 맞아 싸우다 대패하였다. 이 싸움은 1275년 2월 1로 각주의 정병 13만 명을 동원한 일대 결전에서 패전이었으므로 큰 타격을 입었다. 시대는 영웅을 낳는다는 말이 있다. 남송에 뜨는 사람들은 남송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몰려있는 것을 구경하지 않았다. 침략자 원나라에 대항하여 싸우려는 영웅들이 일어났다. 강서의 문천상은 1만의 용맹한 의병을 이끌고 2만으로 달려가 참전했다. 문천상은 20세 때 진사시에 합격한 수재였을 뿐 아니라 용모도 좋았다. 문천상은 남송의 종마를 장식하는 걸출한 무사였다. 당시 원나라 장군 바야는 건강까지 남경까지 들어와 있었다. 그는 승세를 몰아 이만을 밀어붙일 작정이었으나 때마침 쿠빌라이 칸으로부터 날씨가 너무 더우니 가을이 오기를 기다려 공격하라는 조서를 받았다. 가을이 되자 바야는 공격을 시작하여 남으로 진격했다. 상주에서의 공방전은 치열했다. 바야는 저항이 심한 곳은 학살했는데 상주가 그랬다. 쿠빌라이 칸은 여러 차례 학살을 금지하라는 조서를 내렸으나 그것은 쿠빌라이 칸의 생각일 뿐이었다. 상주 지사 요은과 통판 진소 등도 저항이 심했다 하여 참수되었다. 바얀의 군대는 이만성 동북쪽 고정선에 육박했다. 남송의 조정에서는 문천상과 장세걸 등이 삼궁을 해상으로 옮기고 자신들은 성을 등지고 결전을 벌이려 하였으나 진이중은 반대했다. 결국 감찰어사 양은규가 황제의 상징인 전국 옥새를 가지고 바얀의 진중에 나아가 강화를 전제로 한 교섭을 진행했다. 문천상이 우승상 겸 추밀사로서 바얀의 진중에 들어가 강화 절차에 대한 교섭을 한 것이다. 이만에서 탈출한 주전파의 중신 육수부, 장세걸 등은 남쪽 복주에서 공제의 형인 11세 익왕 하를 황제로 옹립하여 망명조정을 세웠다. 하가 죽은 후는 위왕병을 옹립했다. 이 망명조정은 원나라 군사의 추격을 피해 각지로 도망다니며 고전하다가 1279년에는 광동성의 신회의 담강과 바다의 물이 합류하는 해산에서 공격을 받았다. 최후의 전투는 해상 가까이 있는 해상에서 벌어졌다. 원나라 선단이 공격하자 육수부는 먼저 자기의 처자를 바다에 던지고 자신은 의관을 정제하여 남송의 마지막 황제 9세밖에 안 되는 어린 황제의 허리에 금으로 새긴 옥새를 묶고 황제를 등에 업은 채 때마침 태풍으로 거칠게 출렁이는 바다에 몸을 던져 자결했다. 황제의 어머니 양씨는 그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말했다. 내가 차마 죽지 못하고 고생한 것은 오직 조씨의 한낱 혈육을 위해서였거늘 이제 뭘 바라겠는가.
그녀도 자결하고 말았다. 이때 순사 한 자의 수는 수없이 많았다 한다. 그 가운데에는 궁녀들도 많았다. 장세걸은 일단 도망쳐 제기를 노렸으나 배가 부서져 침몰하는 바람에 죽었다. 포로가 된 문천상은 남송 최후의 참담한 모습을 적병들의 배 안에서 지켜봤다. 그는 통안의 눈물을 흘리며 비통한 심정을 시로 읊었다. 문천상은 항복을 권하는 장홍범의 말을 거절하며 빨리 죽여라 라고 말했다. 장홍범은 항전하고 있는 장세걸 등 남송의 장군들에게 투항을 권하는 문장을 쓰라고 했으나 거절했다. 문천상은 인생이란 그 누구도 죽음을 면할 수 없다. 어차피 죽을 바엔 차라리 일편단심으로 역사를 비추고 싶다라고 썼다. 문천상은 그 후 원나라 수도인 대도 북경으로 연행되었다. 이곳에서 쿠빌라이카는 죽이겠다고 위협도 하고 유혹도 하는 등 황복을 권했으나 굴복하지 않았다. 쿠빌라이카는 결국 문천상에게 패했다. 쿠빌라이카는 알 수 없이 1282년 그를 죽이고 오히려 그를 대장부로 칭찬하였다. 문천상은 옥중에서 정기가를 지었다. 거기에는 불굴의 의지와 절개가 담겨 있다. 한편 이만을 공격하던 원나라 장군 바야는 항복한 남송의 공종, 도종 황후, 이종 황후의 삼궁을 연행하여 연경에 개선하였다. 지금의 북경에 해당하는 연경은 당시 대도라 불리고 있었다. 삼궁을 수행해 대도에 도착한 남송의 유신 왕원량은 원나라 황제와 황후가 베푼 환영연에 참석했다. 몽고식으로 베풀어진 연회이지만 자리를 같이 했던 어린 황제와 두 과부 황후에게는 굴욕이었다. 여기에 참석했던 쿠빌라이 칸의 아내도 근심 어린 표정을 지었다 한다. 예로부터 1000년을 이어온 왕조가 없으므로 자신들의 자손도 이런 운명을 맞게 될 거라는 생각에서였다. 금나라와 송나라의 멸망 과정에서 악비, 꽉가마, 문천상 등 많은 중신들이 보여준 긍지는 중국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어지고 있다.